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책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챙긴 교수와 언론을 응징하는 소설책.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엔딩에서 특히 4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녹조라떼 일단 원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MS로 지칭되죠.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 새끼의 그 이니셜입니다. MS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인물. 예, 그래서 그 공주보에 거꾸로 처박혀서 녹조라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설사하고 그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가 이게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쓰신 소재 아닙니까? 네. 소재가 어떻게 4대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군요. 네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30살의 그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외톨이인데. 선생님의 저의 그 옛 모습이죠. 페르소나입니까? 소설 속에서. 그래서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채널로입니다. 나무들과 평소엔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 4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 응징하는 나무로부터 정보를 얻죠. 나무로부터 정보를? 그러니까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화분이든 식물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냥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를 30살의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차단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식물들을 대개 보면은 거의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한 자리에 붙박여서 딱 선체로 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동물들보다는 그 생존에서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이런 생명체로 이 4대강의 그 욕망에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 쪽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녹조 라떼를 퍼먹게 함으로써. 설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린이를 학대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든가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이제 정치가들도 응징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 소설 속에서는 풍자 소설이라고 말하자면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의 장점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해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학과 풍자가 사실 우리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소설은 또 특이한 것이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된다. 네. 웹소설이라는 게 인터넷에 연재하는 소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웹툰처럼. 웹툰 요즘 만화 연재 많이 하는데, 소설책을 그러면 이 소설을 달락달락 계속 연재 오신 거예요? 네. 이거 몇 년간 연재하신 겁니까, 이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뭐 웹소설은 거의 그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쉬지 않고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군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작품도 제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런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소설도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재미있고 그리고 독자를 서점으로부터 뺏어가는 이런 매체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 열등감 굉장히 느꼈어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책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 책의 형식에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웹소설의 형식이면 실제 중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줄거리도 바뀌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 그 3,000명 정도가 사실은 그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40만이 넘는 구독자가 최단기간에 그 소설을 구독했습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뭐 인기니까요. 근데 이게 외부로 연재되니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소설이 됐나요? 실제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댓글은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기존 그 소설 속의 기전은 제 소설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부합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설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웹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발전해가고 방향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독자들께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가 그 질문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발견해낸 방법입니다. 그 소설가하고 독자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해가면 소설을 완성해가는 거네요? 뭐 거의 그렇게 보시면 좋죠. 웹소설은 특히.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처음입니다.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판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웹소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기성의 작가에 시도된 적이 있나요? 네. 뭐 박범신 작가라든가 또는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먼저 책 내기 전에 연재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이미 탈고해 놓고 그걸 웹에 연재하는 것과 소설책을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그런 형식을 취하신 거죠, 이번에는? 근데 거의 쫓기는 기분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이 작가를 만드는 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서 그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소설이 살아 움직이면서 독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 발전해가는. 재밌겠습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복은 좀 소박하네요. 녹차 라떼를 퍼먹이는 것으로. 많이 먹나요? 많은 인물들이?
거기 이제 보면은 네. 빙의목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빙의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재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찌르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상처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보복을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옛날에 무당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주술. 예. 그런데 그 나무가 예. 빙의목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나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이마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서 빙의목이 자처하면은 거기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런 방식이 있죠. 그리고 막 자르기도 합니다. 팔을 자르면은,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면은 팔이 잘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 아마도 거기 참여한 독자인가 봐요. 문자 중에 실지렁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실지렁이가 그러니까 4대강 최악의 오염 상태일 때 등장하는 번식하는 그 실지렁이인데요. 뻘에서만 자란다고. 네.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고 거기 MS의 부인이 한식의 세계화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한식의 세계화는 실패했고 사실은 거기에 요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창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그 의식의 그 연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 이제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 가능한데요. 자기 자신이 의식의 연가지가 돼서 그 의식 자체가 MS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녹조라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것이 녹조라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서 신체에 치명적인. 치명적인. 그러니까 MS가 녹조라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실지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일종의 텔레파시 혹은 염력으로 그 사람 의식을 장악한 다음에 그렇죠. 먹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기발한 자, 워낙 현실 참여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책도 4대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소재들이 또 소설로 등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한창이고 그중에서 뭐 김상조 혹은 특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눈에 좀 티나 눈곱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억 나오셨으니까. 사회적 이슈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선생님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만 같은 인물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 대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들은 진정한 예술인들, 진정한 문화인들인데 저를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제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소설가다. 그럼요. 제외된 반정부 거죠. 인사이긴 하나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사찰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사찰을 직접 당하시고. 그래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급이 훨씬 높으셨던 거예요. 그런 존재였죠. 실제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찰 제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생활을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이 잡힌다든가, 예. 또 강연이 잡힌다든가,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성사가 됐다가 예. 한 3일 앞두고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굉장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방송 다 섭외가 돼서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3일 전에 없어진다든가.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드물죠, 사실은. 예.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힘든데. 예. 섭외해놓고 3일 전에 취소해버리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러니까 소위 외부 행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날아갔군요. 예. 선생님의 인기가 과거보다 덜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이제 사갔나 보다. 예. 사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쌀이 몇 번 떨어지고 각박해지기 시작하면서 예. 섭외 오면 다 나가려고 했는데. 예. 상당히 참 불편했었어요. 예, 살기가. 그거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사찰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섭외가 됐다가 날아가거나. 네네. 네. 그런 경우 많죠. 네네. 네. 저도, 뉴스공장 전에, 네. 특히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일체. 그렇죠. 그 나의 기대를 말아야 되고. 기대할 이유가 없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저도 MC 제안에 왔다가 날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뉴스공장 이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사찰 명단에 있었더라. 네네. 일반인으로 사찰 명단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정권이. 저는 몇 번 관계자들로부터 고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백? 어떤 식사 자리에서 예.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예. 간부로부터 사실은 예.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예. 제가 관심사병들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예. 제가 사는 화천 지역에는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사병이 하나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외출 예방이 금지되어 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또 관심사병들의 관심과 애정 가지고 이제 교육을 쭉 해왔었는데 저한테 교육받은 사병들은 단 한 건의 사고도 3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듣고 보니? 예,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통보가 내려왔다.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예.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준이고 선생님은 특별히 특별히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를 했군요. 예. 고생 많으셨죠. 라디오 하나 제가 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이예수의 언중육해라고 그래서 사실은 MB 정부를 맹렬하게 이제 질책하는 이런 라디오에서만 그러셨나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12년 만에 낸 책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곧 나옵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서점에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주시면 좋죠. 지금까지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코너 제목은 없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제 머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아닙니까?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고. 용모가 개선됐다. 그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죠. 자격지심. 제 용모는 20대는 정말 출중했습니다. 개선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제가 대표님이 안지 오래돼가지고, 예, 변천사를 아시는 분의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저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뭐랄까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이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용모 일관성. 자, 국정이 아니죠.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대개 이제 시정연설은 그 다음에 본 예산을 그렇죠. 예.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상정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예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다가 한 달 사이에 2번 온 셈이죠. 제스처, 그러니까 물론 협치라는 시대적인 키워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실제 대통령이 국회를 매우 존중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 커요 아주 지금. 네, 그런 게 크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어제도 뭐 끝나고 나가면서 보통 보면은 도도하게. 예. 곁눈질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양쪽에 자기 쪽 당, 여당 의원들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날 이렇게 오지 않았던 차담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니까. 거의 뭐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네. 성토하는 글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입장할 때는 서 있었지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어떤 의원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도 우리 일어서지 않았나 물론 그렇죠. 박수는 안 쳤지만은 그래서 일어서는 것 자체는 타종 손님에 대한 예의다.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또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 민주당도 입장할 때는 일어섰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제 저는 기억으로. 일어섰어요. 그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그냥 가운데 여당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여기저기 막 다 휘저었죠. 휘저고 달면서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막 악수하러 가고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도 이제 PPT가 더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직접 와서 연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런 게 마음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보라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라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면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인사 문제는 OX거든요. 중간이 예.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예. 내용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통과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고서 일부 반영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통으로다가 아예 안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예. 시민을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그 다른 야당들이 그 여당하고 같이 합의라니까 기습 합의다. 예.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 일부러. 기습 합의했다고. 나 좀 화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예.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네,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노래찬에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려면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것, 그 예산,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 네. 그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 새로운 어딘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미리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죠. 국어에 대한 얘기.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 우리말 올바로 쓰기. 이제 이 추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약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 정도는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생각해서 추경도 대단히 이제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경을 갖다가 지금 사실 돈이 세금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한 10조 정도가 더 거쳤어요.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게 아니라 거쳐진 세금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디다 쓸 것인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가외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어떤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인사는 인사대로 가는 거고 추경은 추경대로 가는 요 맥락을 일단 청와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꺼내고 시정연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들도 잘못 짚었어요. 언론들도 이걸 갖다 연계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공식을 갖다가 타당하지 않는 공식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읍소할 것이다. 추경 예산을 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읍소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무문이죠.
이게 정당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밀고 갈 것이다. 그 인사 문제가 그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인사 문제에서 시간은 누구 편인가? 제가 볼 땐 정부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건 계속 반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때는 이미 정부조직법이라가 추경은 다 통과된 상태일 테니까. 목적 한 발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정부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걸렸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나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아, 참네.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도마에 올라오면 착착착착 요리가 돼가지고 순서대로 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는 지정한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일 내에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강경화 후보도 이틀 남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자면 이 두 후보가 큰 문제가 없으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똥이 이 헌재 소장 후보자한테 가서 이분이 통과 못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표결로 가면? 지금 표결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네. 김희수 이 헌재 소장 내정자는 네.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보다는 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낙마 요구가 낙마시키는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앞뒤에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강경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김희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논리가 국민들 예. 눈에는, 그런 애가 자기 부모한테 청바지 안 사주면 나 자해하겠다. 청바지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이 있을지. 청바지 안 사주면 벗고 다니겠다. 이런 정도죠. 예? 그냥 칼로다가 이렇게 배를 찌른다거나 지금 이러고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죠. 김일수 헌재 소장 어쨌든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일수 헌재 소장도 표결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21일까지 예. 오늘부터 13일부터 21일까지 휴회 결정을 어저께 내렸어요. 예. 그래서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22일 날 아마 열리게 될 이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빠르면 22일 날 열리게 되고 늦어도 26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어요. 예. 두 날 중에 하루에 김수 재판관 이제 이 동의안이 예.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이 안 되면은 이제 계속 연기되거나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거나 예.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 이제 봉착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인준투표를 갖다 하려는 또는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도 그게 동의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낙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어렵다고 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지는 국민당까지 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인사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로 강경화 후보 물론 여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쯤 가면은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 X의 싸움. 예. 이제 그게 당대표 선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절차적으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나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채택해달라고 날을 하나 지정해서 다시 지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임명은 그냥. 네. 예. 근데 그런 절차를 따져보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후보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윤명세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을 갖다가 특별하지 사임해가지고 뭐 차관이 되지 않는 한 그 구정권의 그 마지막 장관 윤명수 장관과 함께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그럴 경우에는 예. 그리고 뭐 아니라, 이왕이면은 새 정권의 그 첫 미국 순방이기 때문에 새 외교 수장이 함께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만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바꾸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 하더라도 그 날짜는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그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으로 동석하기는 어렵게 됐다. 절차. 아니요. 그건 더 봐야 돼. 아직은 날짜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야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당이 극적인 어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 장관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제 그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예를 들어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이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청구 없이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있죠.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않지만은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지금 왜 일부 야당들이 전술을 잘못 짜고 있냐면은 지금 미뤄졌던 국무위원들의 속속 이렇게 1진, 2진, 3진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많이 발표되면은 앞에 3명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중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 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의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네.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 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 A급이죠. 뭐 그냥 A급 뭐 결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면 A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B 내지 B 플러스급이에요. 근데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제일 그 순서로 보면 제일 못한 게 B 플러스니까 이거 B 플러스 끌어내리자라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 문제가 이게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교회담에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과 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등이 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옛 장관을 새 정권 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있다 이거죠. 네. 실제 그 대표님의 분석이 맞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의혹 보도들이 있었을 땐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높았다가 후보 임명 후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두 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여론이 야당이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어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전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민의의 전당에서는 민의가 이겨야죠. 민의가 반영돼야 되는 거고, 당들끼리 의견이 다르면은 민의를 쫓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로 발표될 국무위원들 보면 그 중에서 이분은 논란이 좀 되겠다 이런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우리가 상황을 목격하는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걸린 적은 없는데. 근데 아마 본인의 성격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먼저 하고 그래서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적받지 않았는데 자백하는. 그러면 이제 청무위원 중에도 사실은 나도 안 걸렸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겠죠. 실제 음주운전을 걸렸던 적이 있는 노동부 장관 후보.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는 그거 하나가 이제 미리 나온 부분인데, 다른 사안들이 어떻게 검열이 될지는 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 중에 눈에 띄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이 후보는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이 후보는 이제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겠다거나, 보시기에. 글쎄요. 오랜 구력으로 가능하게. 아마도 이제 일부 야당들이 표적으로 삼는 직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거나. 그렇죠.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어떤 정치 성향상으로는 양쪽을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중립적이라고, 중도적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노선상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아마 다른 분이었으면 노선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노조 출신이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지금 검찰 개혁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퍼런 칼을 들고 누가 또 오지 않나 이렇게 곤두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나를 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온화한 성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고시 출신이죠. 마치 강경화 후보가 외무고시 출신이듯이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이제 기득권층의 어떤 본능적 거부감, 기득권 수호계층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때 시비를 걸더라도 결국은 다 통과되잖아요. 이때까지. 불패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칙은 깨지를 전까지의 법칙이니까 두고는 봐야죠. 그런데 지금 지명된 분들 자체가 워낙에 평소에 원만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정평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도종환 후보에 대해서 논란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역사라는 그 부분은 아마 후보가 아무래도 그걸 다루고 있는 부서의 어떤 수장으로 지금 내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의당도 차기 당대표.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곧 바른정당도 들어가고, 정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 들어가는데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제가 본 데도 좀 맡은 게 그거 안 나간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정의당도 좀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지는 과거도 쭉 있었습니다만. 심상정, 노회찬 이외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사실 저희들 인물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당에서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선거 나가서는 떨어지면은 이게 크다 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솔직히 정의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외에 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선될 만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키워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저희 앞에 당이 야당 중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근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시기에 저희가 당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인물들이 지금 그러면 의원들 중에 나오나요? 아니면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또 의원 아닌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누구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봉박두입니다. 제가 다음 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이제 두 분, 상징하는 두 분은 안 나오시는 거죠? 야당 중에 야만적이지 않은 야당. 그 야만적인 당이 야당으로도 불리우는데 이제 유일하게 야만적이지 않은 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그럼 저희 코너인 코너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예. 정의당 대표 후보들 불러가지고 청문회 한번 할까요? 뭐 그래도 됩니다. 대표 안 나가시니까. 예. 자, 기대해 주시고요. 코너는 저희가 뭔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자 둘. 오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출석을 안 하시고 지방에 가셨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에 계시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안 오시고. 아, 미안합니다. 지금 지방 청주에 그 특강이 있어서요. 특강? 네. 방송을 하고 특강을 잡으셔야죠. 아니, 근데 뭐 이 특강 신청에 세도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지방 막 좀 다니고 있고요. 제 책을 이경재 변호사가 읽어서 감동을 받아서 법원에 점검물로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건 알고 싶지 않고. 6세 인쇄 중입니다. 서점가를 강타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또 중심적인 인물이면서 사선 의원으로 집권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집권당 의원이니까 뭐 방송 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의원님. 의정 활동 때문에 어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책 팔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어틀도사가 누군지 알죠? 어틀도사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없으니까요. 어틀도사 가고 무줄도사 시대가 도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죽다 살아난 김성태 의원님도 모처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뉴스공장 가족들도 쭉 아직 살아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뉴스공장 가족들도 쭉 안 넣길 바라는 눈치여서 아마 이거 눈치채고 후다닥 기고한 거 맞죠? 예, 의원님. 전화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평상시에 10분의 1로 제한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시작합시다. 수요일 날은 목요일 아침에 여길 나오셔야죠. 아무리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시급해도. 자, 잠깐 듣고 계시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왜 새가 날아든다 시그널이 없어졌죠?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없앴나요, 이거? 김성태 의원님이 이거 항의해서 없어진 건가요? 이 김어준 공장장은 예. 우리 여기 PD님 말씀대로 이제는 제야의 음모론자가 아니라 여튼 정통 언론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든다 정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이 보수정당 정치인들 물먹이고 그냥 기죽이고 또 정치력 상실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청취자들에게 뭐 일시적인 만족은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건 고약한 침해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살리는 것으로. 저희 PD도 지금 휴가를 가가지고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참고해서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참으세요. 자,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 낙마에 올인해 있잖아요. 예. 이거 낙마에 올인할 수도 있는데 낙마에 사실상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론을 자유한국당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또 공유하는 인사들, 뭐 또 선대위에서 활약한 그런
뭐 1등 공신들을 내각에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 인사 방식이 소위 이제 뭐 코드 인사나 농공행상 보원 인사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판은 받지만은 뭐 역대 정권마다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강경호 후보는 또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훈인사도 아니잖아요. 보훈인사도. 강경호 후보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흥결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국가의 명예하고도 이게 직결되고 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비행위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도 뭐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그 한만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 의혹과 대기업 변호 의혹 이 두 가지만으로 낙마를 했어요. 뭐 거기에 비하면은 김상조 후보는 뭐 의혹마도 드러난 의혹마도 7가지예요. 이 7가지 의혹 모두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라도 낙마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분이 또 걸어온 길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또 경제 정의와 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런 역할과 노력들이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죠. 자, 안민석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정공백의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보수 정당의 절박한 내부 사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사정이라고 보십니까? 왜냐면은 이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사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국면은 이제 적폐청산이 본격화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MB 4대강 비리 파헤쳐지고 최순실 재산 몰수 이런 부정부패 척결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든 대부분 친박과 MB 쪽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폐청산위원회 반드시 반대할 것이고요. 아마 최소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이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늦추도록 해서 적폐청산을 무력화시키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칫하면 MB가 구속될 수도 있고 최순실 재산이 몽딱 환수당할 판인데 적폐청산위원회 동의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인사 정국을 최대로 길게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이런 과거 그냥 놔두고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주장인데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건 의원님 말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예. 까미의 말이지만요. 네. 예, 이 반성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용서하려고 국민들이 그 엄동설 안에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유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다른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나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부분 공감도 하고 또 반박도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런 방식은 논리 비약이죠. 아무리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내세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잣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아무리 선거 과정에 한낱 선거 구호로 그쳤다고 볼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흠결 넘는 사람은 없다. 또 전 정부보다는 낫다. 비교할 걸 가지고 해야지. 비교할 게 없어서 전 정부 인사보다 낫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변명을 이거하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임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회는 국민 뜻을 모으고 또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부적격 공직자를 갖다 걸려내는 것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책무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좀 더 언급하면은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또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이런 정치 행태는 민중주의 그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차 잘못하면은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방식이라면은 역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김성태 의원님. 예. 아직도 국민들이 우스우시죠?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인사 이거 빨리 국면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 찾아서 빨리 그 하루속히 적폐청산 이거 해서 부정부패 척결하는 이 과거 청산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 가자는 거거든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은 국민들이 또다시 화병 도져가지고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국민들을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장관들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라. 이게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가령 김상조 위원장 지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저 보수 정당들은 국정공백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해서 생긴 이 국정공백의 오히려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죠. 국민들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적폐청산위원회 이 국면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들 90% 잘한다고 지지를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저 반복을 잡구나. 지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이 일을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되는 거죠.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김 대통령이 나서셔서.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나 또 그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계획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박수받아서 박수받고 또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장 전입을 비롯한 그런 의혹이라든지 특히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님. 국민 여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이 청문회 과정, 이 절차를 또 우습게 받아 넘기는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받아들였죠, 다. 절차를 받아들이고 나서 국민 여론이 괜찮다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님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직접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주도하면서 특히 막 이런 국회 헌법에서 보장된 이런 청문회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런 검증제도 이 자체를 갖다 우습게 여겨버리면은 큰 할을 부르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왜 처음부터 이게 보통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로부터 벌어진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여야 의원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뭐 수다 아닌 수다 뜨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위장전입들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머무든 게 나무른다고. 자, 안민석 의원님.
자,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합시다. 이 방송 이후에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신상을 털기 좋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두 자식 키우면서 딸의 우리 지역에서 내가 한 번도 이장 전입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만 제외하고 그 어른이 누군지 모르지만 9명의 어른들이 그럼 다 자식들 키우면서 이장 전입하고 그걸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는 틀렸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대부분 다 했어요. 그건 어른들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왜 했느냐가 문제죠. 왜 했는지를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이것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거나 물론 이제 하자가 있는 후보는 당연히 검증되고 걸러져야죠. 그런데 안민석님 저 북만산청에 한번 가보세요. 북만산청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이유 있는 죽음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역대 그러면 30명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이 이 낙마한 것은 다 이런저런 이유예요. 30명이 낙마하지 않고 3명이 낙마했습니다. 아닙니다. 역대 보면요. 예. 역대 이 낙마한 그러니까 MB 정권부터 해가지고 쭉 역대 정권들이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이 30명이에요. 3명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나온 고위 30명이 부동산 투기 14건, 위장 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 표절 5건, 경력 논란 3건, 이렇게 해서 30건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은 어디서 보시고 3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공백의 이 책임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의원님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백을 빨리 좀 메우려고 그렇게 협력하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정치 도입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르는 국정 공백 이것을 시간을 끌고 연장하려고 과거에 이야기하시고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이 그쪽 의원님들 잘 좀 설득하세요. 네, 저도 아니 의원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또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국회 대국민 호소를 했어요. 막 그런 대통령 시정연설 때 뭐 이렇게 피켓 시위 같은 행위 이런 부분은 사실상 피켓 시위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구태한 전유물을 또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이 국회까지 오셔서 설득 직접 하시고 또 그저께 상임위원장들 청와대 초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설득하셨으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발목 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거 인사 매듭 짓고 부정부패 이 척결하는데 적폐청산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비리 수사하는 거 이거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적폐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 젊은 여자는 뭐 중간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책 중에서 몇 줄 가지고 내용을 담은 이런 장관을 갖다 또 아무리 지금 현재 김정태 의원님 그 책 지금 말씀하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읽거나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상당한 부분.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예? 남자란 무엇인가? 남자는 무엇으로 세상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한 줄 한 줄만 떼어가지고 앞뒤 문맥은 생략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경환 그분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나오시라고 출마 권유 드리느라고 제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참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아주 꿋꿋한 선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는 분, 참 이러한 대한민국에 이런 학자가 있었구나.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그런 분 정도면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드는 그런 분으로 저는 최적격자로 보거든요. 이런 분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추천 한번 해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 대체로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인 문팬에서도 예? 이분들 전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비정규 문제 해결과 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처 장관들입니까?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될 그런 후보자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촉박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런 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이 꼭 성공해야 되는 정권이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겠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정 공백을 지금 연장 한번 시켜보겠다는 것입니까? 국정 공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빨리 인사 공백을 빨리 메워줘서 그쪽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 공백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앞장서서라도 이거 빨리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다음 주에는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다음 주는 꼭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요. 아무리, 책 자꾸 팔려나가시면은 그건 없어집니다. 책을 팔아야지 그 돈 가지고 독일을 지금 다시 가거든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아는 거 다른 요일날 파시고요.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이 30명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예. 3명밖에 없고,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 철회하거나, 네. 다른 이유가 생겨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여론이 나빠서, 낙마하거나, 그렇게 끝까지 임명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30명.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후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자. 지금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 낙마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그리고 이 인사뿐만 아니라요. 예. 일자리 늘리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자는 이것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위기를 지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국민 생존 예산이거든요. 아마 국민들에게 강한 저항이 부딪힐 것이고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 지난 겨울에는 엄동설 안에 촛불 들었지만은 이제 장마철에 우산 들고 또 땡볕에 한여름에 다시 촛불을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권력을 가진 정권입니다.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에요. 무한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국민 여론만 가져가면 된다는 식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국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똑똑한 척합니까? 수석이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분이에요. 또 그때 민주당 야당 시절도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살인행위라고까지 했어요. 음주운전이요? 네, 음주운전. 그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습니까?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이젠 대놓고 후보자로 계속 지명하고 있고, 그 후보자를 갖다가 국회에서 제대로 청문 검증하면은 이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버리면은 이거는 올바른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표절하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에 자문을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버젓이 범법행위 저질러 공직자라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저마저도 저버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옹호하는 것은 제가요. 맞지 않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은 네, 동의합니다. 그 말씀 맞는 말이고요. 음주운전, 논문 표절 다 문제 있고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분들 그렇게 함부로 그 후보로 지명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재 더 큰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국정 공맥을 빨리 외우고 나라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난 한 7, 8개월 가까이 동안에 이 나라가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 혼란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큰 대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자들이 웬만한 사유라든지 또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저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인수위도 없이 이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적 상식적으로 또 문재인 정권의 이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 앞으로 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가져가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그런 강요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필요는 없어요. 대러 야당이 올바르게 지적하면 그걸 수용하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추천하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좀 빨리 인사검증을 마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협조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의 이미지는 단 하나도 찬성하지 않는다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인사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법 설명에도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단 한 분도 찬성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 그 말씀은 또 나중에 하고 안민석 김성태 의원입니다.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재하는 소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웹툰처럼 웹툰 요즘 만화 연재 많이 하는데 소설책을 그러면 이 소설을 달락달락 계속 연재 오신 거예요? 네. 아, 이거 몇 년간 연재하신 겁니까, 이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웹소설은 거의 그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쉬지 않고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작품도 제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런 형식으로 취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소설도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재미있고 그리고 독자를 서점으로부터 뺏어가는 이런 매체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열등감 굉장히 느꼈어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책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 책의 형식에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웹소설의 형식이면 실제 중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그 줄거리도 바뀌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 그 3,000명 정도가 사실은 그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40만이 넘는 구독자가 최단기간에 그 소설을 구독했습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인기니까요. 근데 이게 외부로 연재되니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소설이 됐나요? 실제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댓글은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기존 그 소설 속의 기전은 제 소설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부합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설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웹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발전해 가고 방향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독자들께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가 그 질문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발견해낸 방법입니다. 그 소설가하고 독자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해가면서 소설을 완성해 가는 거네요? 뭐 거의 그렇게 보시면 좋죠. 예, 웹소설은 특히.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예, 처음입니다. 예.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판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웹소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기성의 작가에 시도된 적이 있나요? 네. 뭐 박범신 작가라든가 또는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먼저 책 내기 전에 연재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이미 탈고해 놓고 그걸 웹에 연재하는 것과 소설책을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 형식을 취하신 거죠, 이번에는? 근데 거의, 쫓기는 기분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이 작가를 만드는 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서 그 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소설이 살아 움직이면서 독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 발전해 가는. 예. 재밌겠습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복은 좀 소박하네요. 녹차 라떼를 퍼먹이는 것으로. 많이 먹나요? 많은 인물들이? 거기 이제 보면은 빙의목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빙의목.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찌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처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보복을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인데 옛날에 무당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주술. 그런데 나무가 빙의목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나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이마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서 빙의목이 자처하면은 거기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있죠. 그리고 막 자르기도 합니다. 팔을 자르면은,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면은 팔이 잘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 아마도 거기 참여한 독자인가 봐요. 문자 중에 실지렁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 실지렁이가 그러니까 4대강 최악의 오염 상태일 때부터 고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백? 어떤 식사 자리에서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간부로부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제가 관심사병들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사는 화천 지역에는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사병이 하나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특히 또 관심사병들한테 관심과 애정 가지고 이제 교육을 쭉 해왔었는데 저한테 교육받은 사병들은 단 한 건의 사고도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듣고 보니?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통보가 내려왔다.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준이고 선생님은 특별히 특별히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를 했군요. 네. 고생 많으셨죠. 라디오 하나 제가 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이예수의 언중육해라고 그래서 사실은 MB 정부를 맹렬하게 이제 질책하는 이런 라디오에서만 그러셨나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12년 만에 낸 책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곧 나옵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서점에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주시면 좋죠. 지금까지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코너 제목은 없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제 머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아닙니까?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고. 용모가 개선됐다. 그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죠. 자격지심. 제 용모는 20대는 정말 출중했습니다. 개선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제가 대표님이 안지 오래돼가지고, 변천사를 아시는 분의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저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뭐랄까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이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용모 일관성. 자, 국정이 아니죠.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대개 이제 시정연설은 그 다음에 본 예산을 그렇죠.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상정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예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다가 한 달 사이에 2번 온 셈이죠. 제스처, 물론 협치라는 시대적인 키워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실제 대통령이 국회를 매우 존중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 커요, 아주, 지금. 네, 그런 게 크고, 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거.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어제도 끝나고 나가면서 보통 보면은 도도하게. 곁눈질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양쪽에 자기 쪽 당, 여당 의원들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날 이렇게 오지 않았던 차담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거의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성토하는 글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입장할 때는 서 있었지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의원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도 우리 일어서지 않았나 물론 박수는 안 쳤지만은 그래서 일어서는 것 자체는 타종 손님에 대한 예의다.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등장하는 번식하는 실질물인데요. 뻘에서만 자란다고. 네.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고 거기 MS의 부인이 한식의 세계화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는 실패했고
사실은 거기에 요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창란을 일으켜서 예. 거기에 그 의식의 그 연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나무 이제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 가능한데요. 의식 예. 자기 자신이 의식의 연가지가 돼서 그 의식 자체가 MS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조라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것이 녹조라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체에 이상을 치명적인. 예, 치명적인. 예. 그러니까 MS가 녹조라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실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일종의 텔레파시 혹은 염력으로 그 사람 의식을 장악한 다음에 그렇죠. 먹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기발한. 자, 워낙 현실 참여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책도 4대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소리들이 또 소설로 등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한창이고 그중에서 뭐 김상조 혹은 특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보고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남의 눈에 좀 티나 눈곱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억 나오셨으니까. 사회적 이슈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선생님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만 같은 인물인데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 대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들은 진정한 예술인들, 진정한 문화인들인데 저를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제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소설가다. 그럼요. 제외된 반정부 거죠. 인사이긴 하나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사찰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사찰을 직접 당하신 거죠. 그래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급이 훨씬 높으셨던 거예요. 그런 존재였죠. 실제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찰을 제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생활을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이 잡힌다든가 또 강연이 잡힌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성사가 됐다가 한 3일 앞두고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방송 다 섭외가 돼서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3일 전에 없어진다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드물죠, 사실은.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힘든데 섭외해놓고 3일 전에 취소해버리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러니까 소위 외부 행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날아갔군요. 선생님의 인기가 과거보다 덜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내가 이제 사갔나 보다. 사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쌀이 몇 번 떨어지고 각박해지기 시작하면서 섭외 오면 다 나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참 불편했었어요. 살기가. 그거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찰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섭외가 됐다가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 많죠. 저도, 뉴스공장 전에, 특히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일체. 그렇죠. 그 나의 기대를 말아야 되고. 기대를
이유가 없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저도 MC 제안에 왔다가 날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뉴스공장 이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사찰 명단에 있었더라. 네네. 일반인으로 사찰 명단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정권이. 저는 몇 번 관계자들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 민주당도 입장할 때는 일어섰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제 저는 기억으로. 일어섰어요. 그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그냥 가운데 여당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여기저기 막 다 휘저었죠. 휘저고 다니면서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막 악수하러 가고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는데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도 이제 PPT가 더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직접 와서 연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런 게 마음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보라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라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면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땐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인사 문제는 OX거든요. 중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내용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통과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고서 일부 반영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통으로다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시민을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야당들이 여당하고 같이 합의라니까 기습 합의다.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 일부러. 기습 합의했다고. 나 좀 화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노래찬에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려면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예산,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 그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
새로운 어딘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미리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죠. 국어에 대한 얘기.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 우리말 올바로 쓰기. 이제 이 추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약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 정도는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생각해서 추경도 대단히 이제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경을 갖다가 지금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책 제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챙긴 교수와 언론을 응징하는 소설책.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 물론 중심에 이제 엔딩에서 특히 4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녹조라떼 일단 원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뭐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MS로 지칭.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 새끼의 그 이니셜입니다. MS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인물. 예, 그래서 그 공주보에 거꾸로 처박혀서 녹조라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설사하고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가 이게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쓰신 소재 아닙니까? 네. 소재가 어떻게 4대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군요. 네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30살의 그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외톨이인데. 선생님의 저의 그 옛 모습이죠. 페르소나입니까?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채널로입니다. 나무들과 평소에는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 4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응징하는 나무로부터 정보를 얻죠. 나무로부터 정보를 그러니까 그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뭐 화분이든 식물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냥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를 이 그 30살의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차단 안 섭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대개 보면은
거의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한 자리에 붙박여서 예. 딱 선체로 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동물들보다는 그 생존에서 예.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신사적이다. 예. 그야말로 헌신적인 이런 생명체로 이 사대강의 그 욕망에 그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적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녹조 라떼를 퍼먹게 함으로써.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또, 어린이를 학대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든가, 예.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이제 정치가들도 응징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 소설 속에서는. 풍자 소설이라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의 장점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해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학과 풍자가 사실 우리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소설은 또 특이한 것이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된다. 네. 웹소설이라는 게